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국 고대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요, 고구려의 역사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성립됐고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어떤 식으로 쇠퇴를 해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여수전쟁에서 고구려가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상당히 힘을 많이 고갈시켜서 뭔가 이제 좀 내부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특히 영계소문의 정변을 통해서 이 집권층에 있어서 귀족 연립 정권 속성조차도 상당히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러한 시점에 서방에서, 즉 중국 땅에서 새로운 강대국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당이라는 국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바로 그 당과 고구려 사이에서의 전쟁인데 이제 여당 전쟁이라고 하죠. 이 전쟁 속에서 고구려가 또다시 어떻게 위기를 맞이했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집중 테마로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대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이래요.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수라는 나라가 양견에 의해서 이제 건국이 되고 또 중원을 통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인 양광, 즉 수 양제 때 가가지고 이 수가 어떻게 돼요? 고구려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다시 또 군웅 할거의 시대가 오게 돼요. 각 지역의 군웅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일어서게 되는데 그 중에서 독보적인 인물인데 그게 바로 이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연은 애초에 이 수를 건국하는데 주축 세력이 되었던 팔주국 12대 장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양견은 12대 장군 소속이었다면은 이연은 팔주국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 팔주국 출신이었던 이연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수 황실과는 뭔가 사촌관계였어요. 자, 이연이 당시 수라는 나라가 몰락을 해가자 이 틈을 타가지고 세력을 일으켜서 새롭게 당이란 나라를 건국을 하고 또다시 중원을 재통일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즉 수에서 당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의 혼란은요, 그렇게 길지 않았고 좀 짧은 편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연이 당을 세우기는 했지만 실제로 당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이세민이었어요. 당시 이제 당 고조 이연의 아들이었던 이세민이라는 상당히 특출난 인물이 아버지를 도와서 당을 건국하고 또 당이 중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가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잠깐 이세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이게 이세민의 초상화인데 일단 떡대 자체가 굉장히 있어 보이죠. 이 이세민, 당태종 이세민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은 역대 중국의 황제 중에서 가장 최고의 황제로 뽑아봐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세민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많이 해요. 이세민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위무제 조조와 그 다음에 한무제 유철을 섞어놓은 듯한 사람이다. 말 그대로 중국에서 가장 유능하고 또 남의 말도 잘 경청할 줄 알았고 또 정치도 잘했고 전쟁에 나가면은 거의 대부분 승리를 했던 그런 유능한 군주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당태종 근데 이세민은요, 또 어떤 점에서 봤을 때 조선의 태종이었던 이방원과도 많이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당의 태종 이세민은 당을 건국한 고조 이연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당연히 다음번 황제 후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형이 태자가 되는 거고 자기는 그 후보에서 밀려났던 건데 여기서 이제 불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당이란 나라가 건국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것이 자신이었고 또 더군다나 능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자기가 황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형과 반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가 아버지를 도와서 당을 건국한 후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현무문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형과 자기 동생을 죽이고 형인 태자 이건성과 동생 이원기를 척살하고 부친을 감금하여 사실상 황제 자리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의 태종 이방원하고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보면은 진짜 이 당태종 이세민은 극악무단 인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황제가 된 이후에 했던 일들이 너무 엄청난 것들이었기 때문에 중국 역사에서는 최고의 황제로 또 칭송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의 치적은 중국 역사에서도 한 획을 그을 정도로 탁월하여 그가 확립한 과거제, 균전제, 부병제, 물론 이것들의 원형은 수문제였던 양견이 만들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제대로 시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등은 동양 국가 제도의 모범이 되었으며 무수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탁월한 지휘관이었다. 특히나 이 당태종이요, 전쟁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전술도 많이 개발했고, 한번 전투가 벌어지면은 굉장히 집요한 승부근성을 가졌다고 그래요. 적군을 한번 추격하기 시작하면은 100리가 됐든 200리가 됐든 끝까지 따라붙어가지고 적을 전멸시키는 걸로도 유명했었고, 한번 말에 딱 올라면은, 갑옷을 입고 말에 오르면은 3일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갑옷도 벗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탁월한 지휘관이었습니다. 또 당태종의 개혁 정책과 지도력을 저술한 유명한 책인 정관종요, 일본의 에도마쿠를 창설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관종요를 그렇게 탐독을 했다고 그러죠. 정관종요는 동양 정치학의 고전이 되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당태종이 물론 이런 좀 흑역사가 있기는 있지만 개인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국가 정치도 굉장히 잘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수행 능력도 탁월하고 야심도 대단하고 더군다나 정치적인 뭔가 철학과 경영 원칙도 뚜렷한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이 중국 당의 황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고구려와 당 사이에 전운이 감돌게 됩니다. 자, 당시 국제 정세를 잠깐 살펴보면요, 물론 좀 지도를 많이 축약시켜서 그려가지고 좀 중국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됐는데, 여기에 고구려가 있으면은 당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당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요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요쪽에 관심이 있어요. 왜? 요로 넘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비단길이라고 알려져 있는 실크로드가 있죠. 이거를 장악하는 것이 제일 관심사였어요, 당한테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는 그냥 상간벽지이기 때문에 당 입장으로서는 여긴 변경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쪽 서쪽을 가야지만이 훨씬 더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서방으로 진출하려면은 누구를 반드시 제압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흔히 토번이라고 알려져 있던 토요콘이라는 세력입니다. 여기를 제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제압하려고 보면은 누가 또 신경이 쓰이냐면은 위쪽에는 돌궐입니다.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돌궐이 당시에는요, 동돌궐과 서돌궐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자, 동돌궐은 내몽고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돌궐은 중앙아시아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돌궐이 남하해서 이 길막을 해버리면은 당 입장으로는 실크로드를 확보한다는 작전에 차질을 빚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궐을 제압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당태종이 젊은 시절부터 돌궐과의 전쟁을 수행을 해가지고 돌궐을 제압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면요, 이 돌궐의 배후, 항상 이 돌궐과 커넥션을 가지면서 돌궐을 부추겼던 세력이 누구였냐면은 그게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수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고구려가 말 그대로 배후의 세력, 악의 축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진출을 하려다 보니까 토번이 걸리고, 토번을 잡고 나서 보니까 또 돌궐이 걸리고, 돌궐을 잡으려고 보니까 그 뒤에 고구려가 있고, 그럼 결국에는 고구려까지 잡아야지만이 서방 세계가 진출하는 곳에 있어서 확실하게 안정이 되찾는데 이것이 담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러한 취지 하에 당에서는 수시절부터 계속 내려왔던 한 가지 국제 전략이 있습니다. 서방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국엔 누구를 제압해야 된다. 동쪽에 있는 고구려도 제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제압이라는 것은요, 둘 중 하나예요. 고구려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정복을 하든지, 그 다음에 고구려가 완전히 깨갱하고 당 밑으로 들어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항복이냐 멸망이냐, 이 둘 중 하나가 달성되지만이 당이 서방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론은 이러했는데 사실 뭐 당태종이 나라를 처음 이제 장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많았어요. 자기가 이제 좀 불안한 상태에서 권력을 잡았던 것도 있었고, 특히 수양제가 워낙에 깽판을 쳐놓다 보니까 내부 그 정치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구려를 자극할 필요가 없었겠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은 고구려와 뭔가 평화적인 관계를 가지려는 그러한 제스처를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고구려 입장에서도요, 영유왕 때, 영유왕도 이제 이 사람이 그 전에 자기 형이었던
영양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수의 군대와 싸웠던 그런 전쟁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잘 아는 거예요. 중국군의 위력을 잘 알고 있고, 특히 중국과의 전쟁에서 고구려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유왕은요, 중국과 쓰잘데기 없이 싸우는 것보다 일단은 평화 관계를 가지면서 회복 기간을 갖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이 먼저 제시를 합니다. 당은 지금 이국이, 즉 고구려와 당 양국을 말하는 거죠. 이국이 화친하여 의에 어긋난 바가 없게 되었다면서 여수전쟁 당시 전쟁 포로를 상호 교환하자고 고구려에게 제의하였다.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즉 수하고의 전쟁 때 발생했던 전쟁 포로를, 고구려가 갖고 있었던 전쟁 포로와 당이 갖고 있었던 전쟁 포로를 서로 교환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자 고구려가 여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중국에 억류되었다가 포로가 되었던 자들을 세워나는 한편, 특히 1만여 명의 중국인을 당으로 돌려보내서 서로 맞교환하면서 이제 우호 분위기가 싹 트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 당시 중국군 포로가 1만 명만 있지는 않았겠죠. 이거보다 더 많은 포로가 있었을 것인데 1만 명 정도 보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고구려 입장에서 굉장한 성의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 포로는 대부분 노예로 씁니다. 그것도 일반 가정집 노예로 보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승전한 장군들한테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즉 귀족들한테 이미 분배해버린 노예를 어떻게 다시 회수를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미 고구려에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 여러 개의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빼고 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한계가 있는 건데 1만 명 정도 보냈으면 상당히 많이 성의를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후대의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측에서 조선과 재수교를 하면서 조선에 송환했던 포로의 숫자도 이거하고 아주 큰 차이는 나진 않았어요. 한 이 정도면은 나름의 성의를 많이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 포로 송환을 통해서 당과 고구려 사이에서 우호가 싹 트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구려는 당의 사신을 보내서 역서라는 것은 달력이에요. 사실 이게 좀 애석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달력을 만든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조선 초까지만 해도 중국으로부터 달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달력을 아무한테나 안 줘요. 누구한테만 주냐면은 자기들한테 조공을 바친 세력한테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역서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달력이 와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때 이 날짜에 맞춰서 농사를 딱딱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서를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것은 반대로 말하자면은 중국의 하이테크, 초하이테크 문물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일단 1순위로 지정되는 것이 역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역사를 개발을 하게 되냐면 조선 세종대왕 때 칠정산을 개발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독자적인 역서를 쓰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 전에 역서를 요청을 했는데 당이 형무상서 심수관을 파견하면서 역서를 줄 뿐만 아니라 책봉을 뭐라고 해주냐면은 상주국,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주국, 요동, 군공, 고구려, 국왕으로 책봉하였습니다. 이게 고구려 입장에서는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수하고 외교를 할 때는 자기들 딴에는 좀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수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공으로만 그냥 책봉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고구려가 따졌죠. 아니 역대 중국 정권에서 전부 왕으로 책봉을 해줬는데 왜 니들은 공으로 책봉해 주냐, 왕으로 다시 해달라라고 그렇게 따져가지고 왕으로 책봉을 받았던 반면에 당은 처음부터 왕으로 책봉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진짜 립서비스이긴 하지만 상주국이라는 칭호도 붙여줍니다. 이 상주국이 뭐냐면은 중국에서도 이게 진짜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명예관직이긴 하지만 뭔가 국가에 있어서 큰 공헌을 세운 사람에게만 주는 특수관직인데 이거를 그냥 거리낌 없이 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립서비스이긴 했지만요. 자, 이런 걸 받고 나서 보니까 고구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당은 수하고 좀 다른 것 같다. 수는 진짜 사람 짜증나게 굴고 그랬는데 당은 보니까 통도 크고 그냥 아주 서비스도 팍팍 해주네. 우리 당하고 싸울 게 아니라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화해 평화 무드가 더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당으로부터 이번엔 도교를 수입하기 시작합니다. 당의 도교의 도사가 천전상을 가지고 와서 노저의 도덕경을 왕과 국인에게 교설하였고 다음해에는 당의 사람을 보내어 불교와 도교의 교법을 배우도록 하였다. 자, 당시 중국은요 사상체제가 유교, 불교, 도교였습니다.
유불도 체제였는데 그 중에서 도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물론 그 전에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새로운 종교가 들어왔다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중국의 선진 문물이 같이 여기에 딸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고구려에서 이 도교의 유입 자체를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중국과의 우호 관계도 증대시키고 또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초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영계소문도요, 이 도교 수입을 굉장히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영계소문이 무슨 호전광이라서 중국과의 전쟁을 처음부터 원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요, 영계소문도 중국과의 전쟁을 처음부터 원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영계소문도 도교의 수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를 당에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이걸 통해서 중국과 우호 관계를 나름 유지시켜 보려고 노력도 했었다는 겁니다. 자, 당의 경우는요, 도교 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고구려가 중화 문물에 매료될 수 있고 또 당의 권위를 보여주는 방법인 문화적 기미책으로 이것을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고구려 역시 대당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교의 수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러한 화해 분위기에 편승해서 고구려가 자신들의 지도를 당에게 보냅니다. 이 지도로 보냈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적국이 지금처럼 위성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적국이 상대방을 침략을 할 때 제일 알고 싶어 했던 게 뭐겠어요? 도로망, 성곽, 요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이러한 지도를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당과는 전쟁할 생각이 없고 우리는 우리의 내부 정보도 공개할 정도로 당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걸 표현한 겁니다. 물론 뭐 이 지도에 진짜 그 성곽과 도로를 생으로 다 표시하진 않았겠죠. 나름 그 삭제를 하고서 보내준 건데 어쨌든 고구려 입장으로서는 최대한 성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또 발생을 하는데 당의 사신 장손서가 여수전쟁 때 전사한 수군의 해골을 묻어주고 위령제를 지내는 한편 전승기념탑이었던 경관을 헐어버리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구려가 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당시 전사한 수의 군인들의 유골을 가지고서 해골탑을 쌓았어요. 물론 이 해골탑에 대해서는 좀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해골로 쌓은 것이냐 아니면은 해골은 아니었고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갑옷과 무기로 만든 탑이었냐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경관 좋다 이런 말 쓸 때 그때 어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고대 시대에는 이러한 행동들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그래서 영화 300에서 보면은 그 페르시아 사절이 스파르타를 방문할 때 어떻게 하고 와요? 자기 허리띠에다 뭘 차고 와요?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에 왕들의 해골을 갖다 대롱대롱 메고 달고서 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고구려도 그런 식으로 쌓아놓은 건데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보기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헐어버리라고 요구를 하자. 이것도 헐어버리게 됩니다. 경관도 해체해버려요. 자, 그러면서 고구려와 당 관계에 있어서 이 우호 관계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는 바로 이때입니다. 고구려의 세자가 당에 입조하여 조공을 하고 당은 밤례사로 진대덕을 파견하여 고구려 각지를 관람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즉 세자가 당에 입조를 했는데 당태종이 굉장히 후하게 대접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뭐 볼모로 잡거나 막 그냥 꼬투리를 잡거나 그러질 않고 후하게 대접해주고 돌려보내고 진대덕을 파견을 했는데 이 진대덕이 고구려에 딱 왔을 때 분위기가 하도 좋으니까 고구려에서도 진대덕을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대덕이 나는 그냥 별다른 의미는 없고 관람을 하고 싶다, 지방 관광을 하고 싶다라는 명목하에 고구려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정찰 행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까지 우호 관계가 싹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은요, 당은 이걸 진짜 우호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구려를 기만하는 기만책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도 당 태종은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고구려를 정복할 단계가 오게 되자 직접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그 지역을 정찰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명목은 관람이었지만 실제로는 이게 정찰이었어요. 이게 마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이제 올림픽을 갖다 치렀거든요. 그 전에 베를린 올림픽 치르면서 성화 봉송 때 그때 독일의 카메라맨들이 따라다니면서 성화가 가는 지역의 각 도로를 찍어가지고 오게 돼요. 이거를 자기들은 이제 평화적인 목적으로
성화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걸 가지고 영상 필름을 만든다고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일종의 첩보 활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대덕의 활동도 이거하고 유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진대덕이 귀국을 해서 고구려기라는 책으로 이 채취한 정보를 남길 정도로 그 정보 채취 분량이 상당히 방대했다고 하죠. 자, 그러다가 급변 사태가 발생을 해요. 사실은 당태종이 계속해서 고구려를 공격을 하고는 싶었는데 이 건수가 안 잡혀요. 잘 분위기는 좋고 이 기만 정책이긴 했지만 분위기는 좋고 건수는 안 잡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건수를 잡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마침 건수가 생깁니다. 그 건수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켰어요. 정변을 일으키면서 영유왕과 약 100여 명의 신하들을 살해를 하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영계소문은요 한 가지 취약점이 있어요. 자기 정권 자체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모든 귀족들이 자기한테 동의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반대하는 반대파 귀족들도 상당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뭔가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 이제 정복전쟁이라는 것을 구상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영계소문이 신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흔히 이제 내오는 외환으로 다스리라고 하죠. 신라와의 전쟁을 통해가지고 뭔가 내부적인 결속을 다져오려고 했는데 이때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던 신라가 당에 구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자, 그러자 옳다구나 하고서 당은 사신을 파견해서 신라에 대한 침공 중지를 요청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영계소문이 이거를 거부를 해요. 아니 이게 우리가 이거 신라를 공격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고서 이거 거부를 합니다. 근데 거부를 해놓고 나서도 영계소문이 조금 찜찜하니까 당에다가 사신을 파견해서 백금을 선물을 하지만 당이 이거를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면서 뭐라고 이제 비난을 하냐면은 영계소문 가만 보니까 고구려 왕을 시해한 그런 역적 아니냐. 거기다가 왜 우리 동맹국인 신라를 자꾸 공격하냐. 영계소문 나쁜 놈 하면서 오히려 영계소문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당의 사신이 다시 고구려에 파견돼서 신라에 대한 침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를 하자 이번엔 영계소문이 화가 나서 이들을 그냥 토굴에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쟁 명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이제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때 영계소문이 굳이 토굴에 가두지 않았어도 어떤 식으로든 당태종은 꼬투리를 잡았을 것이다. 다만 그거를 영계소문이 좀 확실하게 건덕지를 만들어줬던 것인데 영계소문이 왜 이런 강경 행동을 했냐면요. 이 이전까지 했던 행동을 보면은 영계소문이 도교도 유입하고 중국에 사절을 보내면서 나름 유화책을 썼고 했던 걸로 봐서 사실 영계소문이 처음부터 중국과 한판 붙어보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는 내부적인 결속력 다지기를 위해서 신라 공격이 필요했던 상황인데 당이 자꾸 감나라 대추나라 하니까 좀 짜증이 났던 것이고 더군다나 나름의 이제 오판이었는데 당이 말로는 그렇게 협박은 하지만 실제로는 당이 고구려를 침공하지는 않지 않겠냐 뭐 그렇게까지 하겠냐라는 그러한 낙관적인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영계소문이 당의 사신을 억류를 하게 되자 결국 이것이 결정적인 전쟁 명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출병 논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당을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패권주의적인 경향이 있었죠. 물론 이건 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구려 복속이 우선되지 않으면 서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단길, 실크로드 일대 장악이 제대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고구려를 장악해야 된다는 논지로 당태종이 회의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당태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영계소문이 그 임금을 시해하고 국정을 오로지 하니 진실로 참을 수 없다 하면서 대단한 오지랖을 발휘하면서 고구려 침략 의사를 신하들에게 타진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고구려는 그냥 맹목적으로 당의 그런 우호 제스처를 믿기만 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또 이러한 오해를 많이 해요. 영유왕 때 특히 이제 당과 우호 관계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럼 영유왕은 무조건 온건책만 썼던 그런 주화주의자 아니었냐? 따지고 보면 진짜 이건 너무 나약한 생각 아니었냐? 당이 이런 식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영유왕이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했던 거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유왕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영유왕이 중국군과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중국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겉으로는 저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지만 사실 이게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유왕도 나름의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왕 말기부터 축조하기 시작했던 천리장성, 천리장성을 16년 만에 영유왕 14년에 완성되어 동북부의 부여성으로부터
서남의 비사성 앞바다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방어라인은 나름대로 구축을 하게 돼요. 즉 고구려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제스처를 보내지만 속으로는 혹시라도 당이 마음을 바꿔서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장성은 수와의 전쟁을 마치고 착공되었으며 국경의 각 요새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즉 없던 지역을 생판으로 쌓은 게 아니라 산맥과 산맥을 연결하고 요새와 요새를 연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천리장성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당에서 출병 논의가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전쟁의 수행이 돌입이 되는데 당시 이제 당의 군세를 보면요. 당의 육군은 이세적과 도종, 당시 이제 이 두 사람은 진짜 중국에서도 상당한 명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기병 6만을 이끌고 요동으로 출병합니다. 사실상 얘네들이 주력군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군은 장량이 4만 3천의 병력과 전함 500척으로 내주, 산동 일대에서 평양으로 출병을 하게 되고요. 수군은 보조적인 측면이죠. 즉 여수전쟁 때하고 마찬가지로 수륙 병진이었는데 육군이 주력이 되고 수군이 보조를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당태종이 본대와 공성병기를 이끌고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당군의 전략이 좀 달라요. 수는 전쟁을 시작할 때 무려 113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술이 뭐였어요? 인해전술이라고 했죠. 적의 요새들을 한꺼번에 공격해가지고 포위를 해서 보급을 차단하고 세력을 약화시킨 다음에 한 번에 이거를 점령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은 당태종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거점을 하나씩 격파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전술 차이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은 당태종이 젊은 시절부터 전쟁을 하면서 사실 이 사람이 이제 터득한 노하우가 있어요. 이게 일단 기동전과 압도적인 그러한 스피드, 전술의 유연성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물량빨이 아니라 이러한 기동성과 유연성이 확보됐을 때 훨씬 더 막강한 군대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태종이 나름 개혁을 한 것이 있었는데 특히 당태종 밑에 이정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능한 참모가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이 개발한 여러 가지 진법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육화진이라는 진법이 있었는데 그 육화진이 뭐냐면은 희한하게도 군대의 대형을 보병 집단의 대형을 삼각형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은 이게 그래요. 보통 보병 집단의 대형은 일반적으로 사각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병의 그 인적 충격 능력을 발휘하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각형이었는데 이정은 희한하게 삼각형의 대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삼각형의 대형을 만들어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각 모서리 부분은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적과 충돌이 일어날 시 진영이 붕괴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왜 삼각형의 진영을 만들어내냐면은 이게 공학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뛰어난 건데 삼각형은요. 합치면은 모든 도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 4개가 합치면은 뭐가 나오죠? 사각형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을 합치면은 오각형도 나올 수 있고 육각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은 이 삼각형 형태의 진영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무궁무진한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당군은요, 이 엄청난 유연성을 가진 조직력, 그리고 순간 대처해낼 수 있는 그런 기동력, 이런 걸 중점으로 만든 군대가 바로 당의 군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병도 좀 뭔가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과감하게 그동안 써왔던 중장 기병을 포기하고 경각 기병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당군이 즐겨 입었던 명관기라는 갑옷인데 당시 당군이 입었던 명관기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다른 부위는 거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디만 이제 새로 만들었냐면은 이 가슴 부분. 여기만 오목거울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여기에 착 부착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왜 기발한 방식이냐면은 일단 복장이 가볍기 때문에 기병 최고의 장점인 스피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앞부분에는 이렇게 오목하게 철판을 덧댔기 때문에 사실 기병이 애지간해서는 딴 데 공격받을 일은 없고 주로 여기로 공격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방어 보강 시설을 덧대가지고 화살을 맞았을 때 화살이 비껴나갈 수 있게끔 미끄러져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개량한 갑옷이에요. 그래서 중요 부위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고 기동성을 높인 그런 기병 집단을 만들어서 이걸 토대로 이민족과의 싸움에서 수도 없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중국 기병이 돌거리라든지 거란이라든지 이런 애들하고 싸우면은 거의 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중국 기병이 이런 애들 이민족들과 싸울 때도 옛날처럼 지는 게 아니라 그냥 확 밀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볼 만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태종이 상당히 자신감을 갖게 돼요.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막강히 있던 공병전이나 공성병기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보병의 새로운 진법도 개발을 했고 또 기병도 새로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이민족의 기병과도 막상막하로 싸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당태종은 이러한 자신감을 갖고 고구려와의 전쟁에 돌입이 된 거예요. 돌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때 당시의 공성병기를 잠깐 살펴보면요. 당시 중국군은 여러 가지 공성병기를 갖고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충차입니다. 충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문을 뽀개거나 혹은 이제 성벽을 뽀개거나 할 때 쓰는 그런 도구인데 이렇게 수레를 만들고 위에다가 나무를 매단 다음에 앞부분은 철로 덧씌우게 되죠. 근데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이거 병사들이 노출된 상태에서 몰고 가다가 화살 맞아가지고 그냥 무승이 죽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충차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위에다가 방어시설을 덧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끌고 가면 뭐 살아남을 병사가 있겠어요 그게 그죠? 이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방어시설을 뒤에다 덧대가지고 그 안에 보호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일단 화살을 쏘면 화살이 여기에 다 막히게 돼요. 그러면 이런 걸 잡으려면 뭘로 써야 되냐면은 무거운 돌을 던져가지고 이거를 깨부셔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를 이렇게 각을 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돌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수평으로 있을 때처럼 이렇게 직각으로 맞아가지고 확 뚫리게 만들진 않고 비스듬히 해놨기 때문에 지붕을 돌이 여기에 맞았을 경우 돌이 여기에 튕겨서 미끄러져 내려가게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성문을 뽀개는 용도로 이 충차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 당시 중국군이 자 그 다음에 성벽을 뽀개거나 성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을 공격하는 용도로 투석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물론 투석기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서양에서는 이 투석기를 주로 어떤 식으로 이용했냐면은 동력, 줄을 감아가지고 동력의 힘으로 돌을 발사하는 방식을 썼다면은 중국의 투석기는요 이게 진짜 대단해요. 오로지 뭐의 힘으로 이거 돌리는 거냐면 사람의 힘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 부분에다가 돌을 얹어 놓은 거예요. 돌을 얹어 놓고 여기에 뭐가 이렇게 막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줄입니다. 이 줄을 수십 명의 사람이 붙잡아 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소처럼 쭉 올라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 돌을 얹어 놓은 상태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붙잡고서 확 잡아 당기면은 시소처럼 이게 쭉 올라오면서 그 반동으로 돌이 슉 날아가서 타격을 가하는 겁니다. 물론 투석기가요. 정확도는 사실은 없어요. 대포 같은 거에 비해서 정확도도 없고 이게 중구난방으로 날아가는 거고 아직 이 포탄 자체를 쇳덩어리가 아니라 돌을 많이 썼기 때문에 성벽이 이거 맞았다고 해서 한 방이 부서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방어군에게 상당한 혼란과 타격을 줄 수 있는 무기로 투석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성탑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성탑이라는 것은 애초에 이 충차나 운제 같은 것이 응용돼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온 겁니다. 탑을 층층이 쌓아가지고 성벽과 거의 비슷한 높이까지 올리고 밑에 수레바퀴를 한 8개 정도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소와 말이 끌어가지고 1층에서는 끌고 2층, 3층, 4층 이런 곳에는 병사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활을 쏘면서 적의 성벽에 있는 방어병을 제압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바로 공성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혹시 충차를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건 공성추라고 부르게 되면서 성벽은 병사들이 공격을 하고 밑에 있는 추를 이용해서 성벽이나 혹은 성문을 깨부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는 그런 복합 공성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운제인데 운제는 이제 사다리차의 일종의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구름 사다리처럼 성벽에 탁 걸쳐놓고 병사들이 이거를 타고 넘는 겁니다. 물론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이 이걸 이끄는 병사들이 쉽게 이제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운제에는 당연히 이런 방어 시설들이 갖춰지게 돼 있고요. 이 방어 시설에는 위에는 물에 적신 가죽을 붙여가지고 불화살을 공격을 받았을 때 쉽게 타지 않도록 그러한 조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당은 공성병기들을 여러 개를 갖추고서 고구려와의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자, 당시 당군의 전략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이쪽에 이정과 도종이 이끄는 사실상 당의 최정예 병력입니다. 최정예 병력이 좌익에 있고
그 다음에 장검이 이끄는 부대가 우익에 있고 가운데에는 태종의 본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여수전쟁 때하고 좀 비슷한 방식으로 부대를 편성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세 갈래로 쳐들어오겠다는 뜻이고, 이쪽에 장량의 수군이 바닥길을 따라서 보조를 하겠다는 뜻인데, 자, 근데 먼저 시작을요, 어떻게 스타트를 하냐면은 동시에 이들이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 이적과 도종군이 신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장검군은 건안성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장량군이 이쪽에 있는 비사성을 공격을 합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당시 수의 군대는 한꺼번에 이 전선들을 향해서 한꺼번에 진군을 했다면은 당군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써요. 즉, 양쪽 끝에 있는 흔히 말해서 견부라고 하죠. 요 부분을 먼저 공략을 해서 여기를 붙잡아 놓고 본격적으로 요동성을 공격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 쪽에서는요, 당연히 적군이 요동으로 먼저 공격을 해올 줄 알고 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신성과 건안성에 갑작스럽게 중국군이 먼저 여기 나타나자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진짜 격투기를 치면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군은 상대방이 어깨를 붙잡고 확 킥을 날려서 상대방을 한 방에 쓰러뜨리려고 했던 것인데, 이 양쪽 사이드 공격이 처음에 상당히 이게 진짜 기발한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고구려군이요, 당황해 하면서도 침착하게 금방 이 침착성을 되찾아가지고 대응을 하는 바람에 건안성과 신성이 함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당군이 첫 번째 작전이 미스가 나버려요. 사실은 여기를 점령을 했어야 했는데 점령을 하지는 못하고 피해는 주긴 했지만 점령을 하지 못하고 미스가 나버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장량군이 이 비사성을 함락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비사성이 지금도 중국의 해군기지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까까지스탄 절벽에 위치한 그런 천연의 요새예요. 그래서 여기가 함락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당의 수군이 여기를 점령을 해버리면서 당군이 스코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실패를 했고 여기는 성공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1대1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이게 상황이. 자, 비사성을 함락을 시키게 되면서 여기서 이세적과 도종이 작전을 변경을 합니다. 자, 작전을 변경을 해서 어디로 넘어오냐면 밑으로 남아에서 계모성을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고구려군이 굉장히 정신없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양 사이드로 공격을 해오다가 요동으로 올 줄 알았더니 양 사이드로 공격을 해오다가 비사성이 점령을 당하고 지금 이적과 도종군이 신성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방향을 돌려서 시원하게 안 되는 거 포기해버리고 계모성을 급습을 해서 계모성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고구려군이 양 사이드가 공격을 당하자 굉장히 당황해하는 그 틈을 타서 당태종의 본진이 요하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자, 요하를 건너서 요동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다음에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세적과 도종의 전쟁 예술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적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똑똑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 계모성이 점령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 고구려에서도 지원군을 파견을 하죠. 국내선에서 지원군을 파견을 하는데 계모성 방향으로. 자, 여기서 선택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이세적과 도종한테는 나름의 선택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일단 1번은 뭐냐면요, 지금 한 지점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파한 지점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륙으로 파고들어서 국내성을 강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계모성의 수비대를 남겨놓고 원래 목적이 자신들한테 있어서 좌익 사이드를 점령하는 쪽이 장악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신성을 다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둘 중 하나로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군도요, 계모성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신성으로 갈 걸 대비해서 부대를 일부 남겨놓고 신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계모성 앞으로 가가지고 혹시라도 계모성을 뚫고서 나올 것을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둘 중 하나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이세적과 도종이 굉장히 진짜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되냐면은 기껏 점령했던 계모성을 그냥 갖다 버리고 어디로 오게 되냐면 요동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동이 핵심이기 때문에 요동만 점령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천리장성 방어선을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는 바로 요 지점, 여기가 바로 천리장성 방어선이고 그 중에서도 요동성이 가장 핵심이죠. 여기만 잡으면은 천리장성 방어선은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집중 공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하에 요로 군대를 빼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고구려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성이나 계모성 쪽으로 유인을 해놓고 떡밥을 던져놓고 자기들은 요동으로 와가지고 요동을 한 방에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떡밥에 놀랍게도 고구려군이 낚이지 않습니다. 아마 첩보 활동을 잘했는지는 몰라도 고구려군이 여기 낚이질 않고 바로 똑같이 요동성으로 지원을 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세적과 도종의 선봉부대와 그 다음에 고구려 지원군이 서로 요동을 지키고 공격하기 위해서 일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도착했던 것은 당시 도종의 선봉부대였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한 발 늦게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고구려의 지원군이 도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도종이 좀 과감하게 고구려 지원군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제 공격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서 고구려의 군대가 야전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승기를 타고서 도종의 군대를 추격을 하는데 그때 시의적절하게 이세적의 본대가 요하를 건너서 요동에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한참 신나게 도종의 군대를 추격하던 고구려의 후미를 거기를 강타를 하게 되면서 고구려 지원군이 괴멸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고구려 지원군이 상당히 잘 선택을 했지만 요동성 앞에 벌어졌던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 결국 요동성은 당태종의 본대와 그 다음에 이세적, 도종의 자군의 협공을 받게 되면서 위기에 몰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당태종 본대의 공격으로 요동성이 12일간 항전 끝에 함락됩니다. 이 요동성의 함락이요, 고구려인들한테는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양제 100만 대군의 침공에 맞서서 무려 석 달을 넘게 버텼던 것이 요동성인데 이게 불과 12일 만에 항전하다가 함락이 당합니다. 당시 당군이 엄청난 종류의 공성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요동성 공격을 했는데 승리의 요인이 뭐였냐면은 화공을 가해가지고 요동에 있었던 부속물들을 태우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이때 강풍이 부는 바람에 불씨가 요동성 안으로 옮겨 퍼지게 되면서 민가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러면서 성 안의 수비대가 혼란에 휩싸인 틈을 타가지고 당군이 성벽을 오르게 되면서 결국 요동이 함락되는 그런 뼈아픈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태종이 결정을 내려요. 이제 또 결정의 순간이 왔는데 지금 요동을 뚫었으니까 여기서 내부로 확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사이드를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성들을 초토화시키고 다닐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근 성이었던 백암성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필 하력을 보내서 당군이 백암성을 공격을 하는데 계필 하력은 이 사람은 돌골족 족장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계필 하력이 백암성 부근 야전에서 고구려군에게 패배를 하면서 중상을 당해요. 그러면서 당태종이 상당히 당황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그동안 돌궐을 통제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계필 하력 덕이었는데 계필 하력이 혹시라도 죽는다면은 당장 돌궐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기적같이 계필 하력이 체력이 좋아가지고 잘 이제 병세를 회복을 했고 또 요동성이 함락된 것에 동요한 나머지 백암성의 성주였던 손대음, 손대음이라고도 하고 손버름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투항을 요청을 합니다. 물론 뭐 투항 과정도 좀 복잡하긴 했어요. 자, 근데 이 백암성이 투항했다는 것은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영계성운 정권의 취약성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안시성 선주도 사실은 영계성운 반대파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 천리장성 방어선 라인에서는 영계성운 반대파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목숨 걸고 당과 싸워야 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암성이 투항을 하자 가시성을 비롯한 인근성에서도 투항 사례가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역을 어느 정도 점령을 하고 정리를 해놓자 당태종한테 이제 다음번 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유명한 주필산 전투가 벌어지게 돼요. 자, 당태종이 이제 여기를 점령을 한 다음에 내륙으로 진격할 일만 남았는데 당연히 고구려도 요동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쪽으로 지원군을 보내게 되죠. 자, 지원군을 보내게 되면서 안시성 부근에서 당군과 고구려의 지원군과 맞붙게 되는데 당시 고구려의 군대가 숫자가 몇 만이었냐면은 고구려는 북부역살 고연수와 남부역살 고예진에게 고구려 말과 혼성군 15만이라는 말 그대로 진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의 전병력을 보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시성을 구원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고현수가요, 장기전보다 단독으로 적과 직접 대결을 선택했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고구려군도 작전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회의석상에서 군사를 주둔시키고 싸우지 않는 반면 시를 오래 끌면서 기병을 나누어 보내어 적의 양도를 끊음만 갖지 못하다. 양식이 닿으면 적은 싸우려 해도 싸울 수 없고 돌아가려 해도 길이 없으니 곧 이길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군이 천리장성 방어선을 돌파는 했지만 아직 건안성과 신성, 안시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지연작전을 펼치게 되면은 당군은 어떻게 할 것이다. 보급로가 불안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장기전으로 갈수록 당군은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부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고구려군의 지휘관이었던 고현수가 이거를 묵살을 하고서 전면전을 벌일 것을 속전속결할 것을 선택을 해버려요.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사실 이런 거예요. 물론 뭐 고현수도 바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유리하다는 걸 알았겠죠. 그런데 좀 전에 언급했다시피 안시성 성주가 영계소문에 반대파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안시성을 수비하는 수비대와 고현수의 지원군이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장기전을 벌여야지 가장 승산이 높은 건데 이미 백암성 투항 사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상당히 내부 불안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안시성과 연계를 해가지고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안시성에서 고구려를 배신을 해가지고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현수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전면 대결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전면 대결에서 고구려군이 패배하게 되죠. 당군은 이적의 유인전술과 이적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이세적이 있죠. 이세적이 자신의 이름이 당태종이었던 이세민과 겹친다고 해가지고 개명을 해가지고 받은 것이 이제 이적이란 이름이에요. 자, 이적의 유인전술과 장손무기의 후방차단, 그 다음에 설인기와 설계도의 돌격전으로 고구려군을 격파하고 고구려군은 산에 고립되어 있다가 고현수 등은 항복하게 됩니다. 자, 이때 떠오르는 샛별 누구? 설인기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돌격대장으로 상당히 활약을 하게 되면서 당태종의 눈에 들어서 출세의 길을 달리게 되죠. 포로가 된 욕살 이하 장관 3,500명은 중국 본토로 끌려갔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나머지는 그냥 방면을 했어요. 말갈구는 그냥 전부 죽이고 뭔가 이제 말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겠죠. 나머지는 그냥 방면을 해버리고 욕살 이하 장관 3,500명은 중국 본토로 데려갔는데 왜 그러냐면은 군대라는 게 그래요. 간부가 싹 다 사라지게 되면은 지휘계통이 붕괴가 일어납니다. 병사들만 있어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3,500명의 장교들을 전부 중국으로 끌고 가고 고구려군은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당군의 전쟁이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즉 장량이 비사성을 점령을 하면서 이 지역이 당군에 넘어가게 되고 건안성과 신성은 남아있었지만 계모성은 이미 한번 점령을 당했었고 백암섬도 점령 당했고 요동도 점령을 당하면서 길이 싹 뚫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군이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신성과 건안성, 안시성이 남아있던 상황인데 이 안시성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방어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당태종이 작전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시성을 무시하고 건안성을 점령을 한 다음에 석성과 오골성, 서안평을 거쳐가지고 평양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겠냐. 이런 걸 토대로 회의를 하게 돼요. 물론 상당히 많은 부장들이 이러한 얘기를 주장을 하지만 결국에는 당태종이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여기로 확보했다 하더라도 안시성이 남아있으면은 결국에는 후방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후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안시성을 어떻게 해서든 공격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양도, 식량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시성을 공격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당시 안시성을 공격할 때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공성병기를 동원해가지고 진짜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공성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공성군은요. 충차를 동원해서 성문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투석기를 날리면서 적의 방어시설을 공격을 하고 운제를 동원해서 성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러한 일이 올라갈 때 방어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석기가 날아오면은 방어시설에 숨어 있다가 투석기 공격이 좀 뜸해지면은 튀어나와가지고 운제를 향해서 불화살을 날리고 충차에다 돌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올라오는 적군과 백병전을 벌이면서 맞서 싸우는 방식이에요. 자,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시성이 방어군이 워낙에 이게 결사항전을 해가지고 쉽게 함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 안시성 전투에서 당태종이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를 하냐면은
생각대로 전투가 풀려나가지 않자 당태종이 화가 난 나머지 안시성은 점령을 하면은 약탈을 허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실수했던 게 뭐였냐면은 안시성에 있는 병사들은요, 앞서 설명됐다시피 고구려의 지원군이 중앙군이 믿기 힘들 정도로 토착화되어 있던 세력이에요. 즉 반영계소문 파이면서도 토착 세력이었습니다. 주로. 근데 이 토착 세력이었던 안시성을 향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성을 점령하면 우리가 약탈을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시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성이 점령당하면은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피해를 보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의 공격이 더 힘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당태종이 뭘 하게 되냐면은 토산을 이용해서 안시성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토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은 여기에다 흙을 가지고 산을 쌓습니다. 이렇게 산 언덕을 쌓고 이 앞부분은 벽으로 막아가지고 방어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꼭대기 부분에는요, 뭘 지어요? 누대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쉬지 않고 화살을 퍼부어가지고 성벽을 공격하는 그러한 방식이 토산이에요. 이 토산을 갖다 쌓아가지고 안시성을 공격을 하면서 이 토산이 안시성 성벽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럼 이 말은 이제 성벽이 가지는 이점이 안 생긴 거죠. 안시성은 토산의 공격에 노출되면서 쉬지 않고 화살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이 토산의 지반이 흔들리게 되면서 토산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허물어지면서 여기가 연결이 돼 버렸어요. 이거 진짜 희한한 상황이 생긴 거거든요. 토산이 허물어지면서 여기가 연결이 되자 이게 당군한테 있어서는 진짜 우연한 기회지만 엄청난 기회가 제공이 된 겁니다. 성벽을 걸어서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근데 때마침 이 토산을 지키고 있었던 부보계라는 장군이 잠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병사들은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도 장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 틈을 타가지고 고구려군이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역으로 이 토산으로 건너와가지고 토산을 점령하고 이 토산의 흙을 이용해서 참호를 파고 누벽을 건설해가지고 새로운 방어시설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당태종이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이런 안시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저력기를 이렇게 날려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안시성 결국 함락을 못 시키게 되자 한파 군량 부족으로 당태종이 안시성 공격을 포기하고 퇴군을 명령하게 됩니다. 뭐 이때 당태종이 안시성 전투를 하다가 한쪽 눈에 화살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삼국유사에서만 나오는 그런 야사에서만 등장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뭐 실제로 이것이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화살을 실제로 눈에 맞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 이후로 뭔가 좀 이제 마음의 병을 얻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당군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고구려도 여러 개의 성이 점령당했기 때문에 꽤 많은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일단 여당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당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가 뭐 이제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당태종이 물러간 다음에 다시는 고구려하고 전쟁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얘기고 실제로 당태종은 고구려에 대한 미련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침공 논의를 또 하게 돼요. 고구려에서는 당에 사신을 보내서 화해할 것을 요청을 하는데 당에서는 이걸 거부를 합니다. 야, 너네랑 우리는 화해 안 할 거야. 진짜 누가 이긴지 한번 보자. 너네 두고 보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을 후대에 자치통감이나 역사에서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은 고구려는 산에 의지하여 성을 쌓아서 공격하더라도 쉽게 함락시킬 수 없다. 앞서 대가, 이건 당태종을 말하는 거죠. 대가가 친정하였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함락된 성들은 실제 공식을 거두었으나 가뭄이 계속되어 태반의 고구려 백성들은 식량이 모자랐다. 이제 만일 편사, 소수 부대를 보내서 그 강장을 교대로 침여해서 그들로 하여금 출동하여 피곤하게 하고 쟁기를 놓고 보루에 들어가기를 수년간 계속하면 천리가 쓸쓸하게 되어 인심이 저절로 떠나서 압록강 이북은 싸우지 않고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중국군이, 당군이 전략을 변경합니다. 한꺼번에 군대를 몰고 들어가서 전면전을 벌일 것이 아니라 소규모 부대를 계속 보내가지고 얘들을 지치게 만들자. 피곤하게 만들자. 이쪽으로 작전을 변경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장기전 양상이 가게 되는데
647년, 648년, 649년 거의 해마다 쳐들어옵니다. 중국군이. 당군이 해마다 쳐들어오고 649년에 당태종이 사망하는 이 해에도 당군이 직접적으로 전투는 하지 않았지만 소정방과 개피라력을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여전히 당태종은 죽을 때까지 고구려 정벌에 대한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태종이 죽고 난 다음에도요. 654년, 655년, 655년에 또 두 번 하죠. 두 차례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658년, 659년 계속해서 중국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당시 이제 고구려도 당하고만 있지 않고 신라를 공격해보기도 하고 거란을 공격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고 하지만 이 당이 시도한 장기전에 밀리게 돼요. 결국 이 장기전의 요점은 뭐냐면은 천리장성을 전면에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좀 멀더라도 소부대를 돌아서 보내가지고 장성 안쪽에 있는 내부 지역을 계속 공격하자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방식을 통해서 요동지역의 인심이 흔들리게 되고 민력이 고갈되게 되고 경제력도 붕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가 점점점 쇠락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전쟁의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결국 당분의 장기전으로 고구려가 요동지역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고구려가 신라를 계속 압박함에 따라 신라는 나당 동맹을 결성을 하게 되고요. 나당 동맹군은 이제 이맘때쯤 가가지고 고구려보다도 누구를 보다 손쉬운 백제를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고구려의 후방을 위협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군은 백제 공격에 앞서 양동으로 고구려에 대한 견제를 먼저 실시를 하게 되고 고구려는 화평을 위해서 계속 사신을 보내지만 결과적으로 결렬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되면서 여당전쟁 마무리를 하자면요. 고구려와 당이 전쟁을 벌이게 됐던 이유는요. 사실은 양자 간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양자 간에 다 있었어요. 그게. 당태종도 실크로드를 장악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확실하게 복속할 필요가 있었고 고구려 입장에서도 당과의 전쟁을 원했던 건 아니지만 필요하다면은 어쩔 수 없다면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영계소문의 정병과 영계소문의 신라 공격이 이 전쟁에 빌미를 마련하게 주게 되면서 양자 간의 전쟁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국사 시간에 뭐라고 많이 배웠냐면은 고구려인들의 그런 상무정신, 패기, 용맹함을 위해서 중국군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영웅적인 담론으로 많이 끝내게 돼요. 근데 실제로 이 전쟁 과정을 보면요. 고구려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합니다. 안시성과 신성, 건안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천리장성 방어라인이 붕괴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왕족이 이끌던 중앙군이 참패를 하게 되면서 고연수를 비롯한 군 장교들이 중국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장기전이 이게 지속되면서 당과의 전쟁이 장기전이 지속되면서 고구려가 요동지역의 경제력이 피폐해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고구려와 당과의 전쟁이 단순히 고구려가 당군의 침공을 막아냈다고 해서 이게 뭔가 민족적 자존심을 살린 그러한 것으로 볼 수만 있냐고 했을 때 그러한 식으로만 해석을 하기에는 뭔가 참 고구려 입장에서는 쓸쓸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당과의 전쟁이 장기 지속전으로 가게 되면서 고구려는 국력을 낭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영계소문 정권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되면서 고구려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요. 고구려라는 나라는요. 이래요. 요동이란 지역을 장악하면서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고구려가 이약 강대국으로 올라올 수 있었지만 고구려가 반대급부로 중국과의 대결에서 밀리게 되면서 결국 요동 지역의 힘이 고갈되기 시작하면서 고구려는 계속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고대 사회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고대 사회라는 것이 피와 철로 대변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했죠. 혈연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지배층, 즉 귀족 집단과 그 다음에 철로 대변할 수 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성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고구려한 나라가 이 전쟁 상황, 중국과의 전쟁 상황이라는 이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집중 테마 여당 전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고구려가 구체적으로 멸망하는 내용은 나중에 사만일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백제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